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속담 속에 숨은 측정과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시작할게요. 자, 먼저 이것부터 시작해보죠. 측정과 관련된 속담들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첫 번째 가로넣기 한번 해보죠. 땡땡땡땡 것은 땡땡 보아야 한다. 자, 예, 어머님이 예. 아이고, 넘어갔네. 그 다음, 예. 예, 정답입니다. 나중에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기억했다가 와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길고 짧은 것은 되어봐야 한다. 오늘이 측정 얘기죠, 측정. 그러니까 길고 짧은 건 되어봐야 한다 하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또 두 번째 그럼. 첫 번째 놓쳤지만 두 번째. 땡땡 길도 한 땡땡부터. 예, 정답입니다. 여기도 선물. 그 밖에도 작은 고추가 맵다, 뭐 백지장도 맛들만 낫다, 뭐 이런 속담들이 더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런 속담들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있는 측정에 관한 이야기, 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퀴즈 하나. 암행어사는 마패 말고 무엇을 가지고 다녔을까? 자, 그냥 이렇게 하니까 막연하죠. 힌트 드릴게요. 객관식. 몇 번? 맞힌 친구 말고 저쪽에 남자친구? 자? 맞습니다. 유척이라고 하는 걸 들고 다녔어요. 선생님이 사실은 그거 모형을 들고 왔는데 깜빡하고 이 무대 못 들고 왔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자를 들고 다녔어요. 암행어사가 가지고 다녔던 것들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봉서, 마패, 사목, 그리고 유척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게 유척인데, 자, 옛날에 사용하던 자 종류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자는 무슨 자냐면은 이 5가지의 기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이 자의 일부를 여기다 눈금을 매겨가지고 다니면서 암행어사가 들고 다녔어요. 암행어사가 왜 이걸 들고 다녔을까요? 네. 예,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네, 선물 나중에 받아가세요. 자, 맞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들로 이렇게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곡물이나 아니면 옷감 같은 걸로. 그럴 때 만일 이런 되나 자나 이런 것들이 엉터리면은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게 되죠. 그래서 암행어사가 가서 그 관청에서 쓰고 있는 자가 정확한지, 말이나 되나 대가 정확한지 재보는데 이걸 들고 다녔어요. 이게 기준자예요. 이동식 기준자,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걸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기 우리 관장님 정도만 아실 거예요. 추억의 그 쌀가게를 가보면은 되나 말이나 이런 걸로 쌀을 팔았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살았는데 그때 가끔 장에 가보면은 가끔씩 소동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걸 팔던 사람들이 갑자기 뭘 바꿔요. 되나 말을 갑자기 다른 걸로 바꿔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단속반이 떴어요. 그래서 엉터리 되나 말 여기 밑에다가 널빤지를 하나 깔아놔. 속에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는 똑같은 되나 말인데 부피가 줄어들죠. 그걸로 속여서 쌀을 파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가끔씩 단속을 다니기 때문에 이제 좋은 걸로 제대로 된 걸 바꾸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옛날에 쓰던 측정 장치들이에요. 자, 옛날에는 길이, 부피, 그리고 무게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것만 아니면 다 됐어요. 그래서 길이를 도, 그리고 부피를 양, 그 다음에 무게를 형이라고 그래서 도량형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도량형이 옛날에는 그 길이, 무게, 부피를 재는 그런 기구들이 있었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장사도 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속담속 측정과학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겠는데, 자, 이거 무슨 속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건 퀴즈 아니에요.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무슨 뜻일까? 아무리 큰 일이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차근차근히 시작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천리길이라면 얼마나 먼 거리일까? 뭐 요즘 쓰지 않는 단위죠. 요즘 쓰지 않는 단위지만 옛날엔 썼어요. 많이 썼고요.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다 이렇게 거리를 나타내야 돼. 몇 리라고 얘기했어요. 1, 2는 360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보라는 게 왼발, 오른발 합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두 걸음이죠. 두 걸음. 그걸 1보라고 하고, 대략 그게 한 120cm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계산해 보면은 대략 360보는 430km, 원래는 430 미터 정도가 돼요. 근데 그걸 요즘은 400m로 보통 1, 2를 400m로 칩니다. 그래서 1,000리는 400km가 돼요. 그래서 1,000리는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의 거리 대략 그 정도에 해당되고요. 자, 비행기로 가면은 얼마나 걸려요? 한 1시간이면 충분히 가죠. 그 다음 KTX를 타고 가면 2시간 20분이면 가요. 그렇다면 걸어서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걸릴까? 옛날에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 걸어 다녔죠.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 성인의 보폭으로 계산해 보면 53만 보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이걸 따져보면은 쉬지 않고 건다면 100시간이 걸려요.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24시간.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과거를 보러 가려면 중간중간 쉬어도 가야지 되죠. 그래서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이 친구 맞다나 미리 출발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멀리 가는데 요즘은 기차를 타고 다니죠? 기차 길에 이 폭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는 사람? 기찻길의 폭. 이건 모르는군요. 이걸 표준 궤간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1435mm, 1.4m 정도가 돼요. 자, 그럼 왜 이 엉뚱한 1435mm라고 하는 이상한 숫자로 이 간격을 유지할까요? 다시 옛날로 조금씩 돌아가 봅시다. 이 표준 궤간이라고 하는 거는 스티븐슨 게이지라는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뭐 한 사람이냐면 최초로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기차를 만들었는데 그때 영국 의회에서 그 기차와 기차 바퀴 기차 바퀴 사이를 1435m로 결정을 해요. 그럼 도대체 이건 왜 그랬을까? 한번 다시 볼까요? 그 당시에 기차가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트램이 있었어요. 철길을 길을 따라서 마차가 끄는 트램이 있었어요. 이거의 폭이 1435mm였어요. 1.45m. 그럼 또 이건 어디서 왔을까? 이거는 그 전에 말이 끄는 그냥 마차, 사륜마차. 그러니까 바퀴가 4개가 있는 마차를 사륜마차라고 하는데 이 마차의 바퀴와 바퀴 사이가 1435mm였어요. 그럼 이건 또 어디서 왔을까? 이거는 옛날에 이게 마차 바퀴, 로마 시대에 만들었던 길을 보면은 마차가 지나가면서 파놓은 이렇게 길이 있어요. 이 간격이 1435mm였어요. 그래서 마차를 만들던 사람이 이 간격으로 바퀴를 만들어야 가기가 편했어요. 빠지지 않고. 그럼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바로 로마에서 만든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그때 로마 제국에서 쌍두전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쟁에 나갈 때 말 2마리가 끄는 이런 전차를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이때 폭이 1435mm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결정이 됐냐면 말 2마리가 엉덩이가 부딪히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거리가 요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나라 오늘날 기찻길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로마 시대에 왜 이렇게 됐냐면 로마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 들어봤죠? 로마가 건설한 이런 그 길이 엄청나게 유럽에 넓게 퍼져 있었어요. 로마에서 출발해서 가는 길들이 비아 아피아라고 하는 그 길인데 그 총 연장 길이가 85,000km나 됐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고속도로의 총 연장이 4,000km가 조금 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로를 다 합친 게 11만 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8만 5천 킬로미터의 도로를 깔아놨어요. 근데 그 일을 아까 말한 것처럼 쌍두 전차가 달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거기에 그 홈을 만들어 놓고 길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차도 급폭에 맞추고, 그 다음에 그거 만들었던 사람이 아까 말이 이끄는 트램을 만들었고, 그 트램을 만들었던 사람이 기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기차폭을 유지하게 된 거예요. 재밌죠? 자, 세계에 걷는 길이 많이 있죠. 걷는 길들. 여러분들 이거 들어봤죠? 산티아고. 그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길이죠. 이 산티아고 길은 총 연장이 780km나 되는 엄청난 긴 거리예요. 그래서 이런 걷는 길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또 있죠. 제주에 올레길이 있어요. 올레길은 이렇게 제주를 일주하는 길인데, 제주 올레라고 하는 말이 제주도 방언으로 좁은 골목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는데, 이 산티아고 이 길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만든 길이에요. 근데 거꾸로 이제는 세계에서 다른 나라가 이 제주 올레길을 보고 또 벤치마킹을 해서 자기네들 걷는 길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26코스 총 425km. 이게 거의 천리길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그 올레길 한번 다 도르면 천리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옛 단위들, 특별전시회에 아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길이를 재는 게 이렇게 자라고 하는 단위를 썼어요. 자, 치, 그 다음에 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썼고요. 그 다음에 부피를 재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이나 되나 홉을 이용해서 썼어요. 한 말에 18리터가 한 대가 1.8리터가 돼요. 그 다음에 질량을 나타내는 건 관, 근 이런 걸 썼어요. 옛날에는 관으로 썼고 근으로 소고기 한 근. 지금도 소고기는 지금은 이제 뭐 1kg, 1kg 이렇게 팔지만은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600g을 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과거에 한 근이었기 때문에 그게 익숙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금 같은 경우에 한 돈이라고 보통 많이 쓰는데 요즘은 물론 저렇게 안 써요. 3.75g.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흔적이 남아서 금은 4g 이렇게 하지 않고 3.75g 이렇게 팔아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썼던 단위의 흔적이에요. 자, 우리의 옛 단위 중에 또 재미있는 단위가 하나 있습니다. 자, 퀴즈인데 줌은 무엇의 단위일까요? 보기 3개. 줌은 무엇의 단위일까요? 뭐 3개 중에 하나 맞추는 건데? 네. 아무나 손 들고. 오케이. 네? 면적? 이 친구가 공부를 좀 하고 온 것 같아. 아까 상 받았던가? 그러면 통과. 하나 더 줄 수 있어. 보너스를 하나 더 줄게. 우리가 알기는 한 줌 하면은 부피의 단위일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고 면적의 단위예요. 자, 볼까요? 가로 한 자, 세로 한 자의 넓이. 이걸 한 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옛날에는 한 자의 길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시대에 따라서. 세종 때 한 자는 38.86cm였대요. 그래서 그때 넓이를 계산해 보면 0.15제곱미터. 굉장히 작은 면적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오던 별을 이렇게 해보면은 그게 딱 한 줌 정도가 된답니다. 손으로. 그래서 그 면적을 한 줌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한 단은 10줌. 그리고 이게 10줌이 한 짐이 10단위 모이면 한 짐이 돼요. 100줌입니다. 이게 한 번 이렇게 짊어지고 갈 수 있을 양 정도가 되는 게 한 짐이에요. 그게 다 면적의 단위였어요. 그 다음에 한 목. 이렇게 해서 이런 단위들을 썼어요. 옛날 사람들은 면적의 개념이 잘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피를 가지고 여기서 요만큼 나올 수 있는 면적이 얼마다. 이게 한 줌 땅이다. 뭐 한 짐 땅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자, 두 번째 속담입니다. 이거 뭘 것 같아요? 네,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런 얘기죠. 겉보기에는 작고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재주가 뛰어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옛날서부터 어른들은, 부모들은 자녀가 얼마나 컸는지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키를 재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가 없던 시절엔 동굴에 살 때도 여기다가 벽에다 대고 이렇게 숯검댕이로 금을 그은 다음에 발로 쟀습니다. 아들, 내 키는 4발이다 하고 가르쳐 줬어요. 지난달보다 엄지발가락 하나 더 컸네? 잘한다고 칭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나가서 옆에 있던 동굴에 있던 다른 애한테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빠가 내 키는 4발이래. 굉장히 컸대. 그랬더니 얘가 하는 소리가 말도 안 돼. 우리 엄마는 내가 3발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 왜 그런 거죠? 요즘에 한번 가볼까요? 이게 왕발이 엄마였어요. 그래서 이 발로 재면 얘는 2발 반밖에 안 되는 이런.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런 걸로 재죠, 키. 그래서 정확히 몇 미터, 몇 센티미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즘은. 자, 그렇다면 작은 키의 기준. 작은데 작은 고추가 맵다. 작은 키 작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도 굉장히 아주 유능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러면 작은 키라는 건 되게 평균 키보다 작은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럼 평균 키를 한번 알아봅시다. 70만 년 전부터 20만 년 전까지의 평균 키는 남자가 157.5cm였대요. 인류에. 요즘은 173이 넘어요. 173.5cm. 이렇게 이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이 컸죠, 사람이. 자, 이제 퀴즈입니다. 조선시대 남성의 평균 키는 얼마나 될까?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갈게. 161cm, 여성은 149cm. 아는 대로 빨리 대답하면 상품 줄게. 현재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남성의 평균 키는 173.5, 그리고 여성은 161.1입니다. 자, 이 세 개 순위를 한번 볼까요? 남성은 45위, 여성은 46위. 이제부터 퀴즈예요. 남성의 아시아 순위는 몇 등일까요? 저기, 몇 위? 2위? 또? 5위. 한 명만. 3위. 다 틀렸어요. 1위입니다.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남성들이 제일 크대요. 옛날엔 일본이 더 컸는데, 이제는 일본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그럼 여성은 어떨까요? 여성도 1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는 남녀가 제일 큰 이제 나라가 됐어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그럼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 한번 볼까요? 남성의 평균 키가 165.6, 여성의 평균 키는 154.9. 남한에 비해서 굉장히 작죠. 왜냐하면 이게 영양 때문에 그래요. 먹는 음식, 영양과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키 차이를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매우 작은 고추들, 키 작은 위인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 있는지? 이 사람들 누구죠? 이 사람은 모차르트하고 베토벤이에요. 내노라는 음악가죠. 이 사람들 없었으면 클래식 음악을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둘 다 작은 고추였어요. 163, 162cm. 작았죠? 그 다음에 이 시절에 170이 넘었어요, 평균 키는. 이미. 이 사람 누구죠? 잘 모를 거예요. 철학자.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예요. 칸트는 무려 155cm예요. 이렇게 작았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누구죠? 화가 피카소. 163cm. 네. 자, 또 이 사람들 말고도 또 있어요. 영국의 처칠 영국 수상은 167cm였고요. 우리나라 강감찬 장군 151cm. 그 다음에 녹두 장군이라고 알려진 전봉준 장군은 152cm.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작은 고추가 맵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고추 얘기를 합시다. 고추 맵죠? 매운 정도를 나타내는 거. 그걸 스코빌 지수라는 지수가 있어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근데 처음에 스코빌 지수는 이렇게 고추의 매운맛을 나타내는 값인데 SHU라는 단위를 가지고 씁니다. 누가 만들었냐면 미국의 약사인데 윌버 스코빌이라는 사람이 이걸 처음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처음에 했냐면 고추의 매운맛을 느끼지 않을 만큼 설탕물로 희석을 시켜요. 그리고 5명의 패널들이 마셔보고 안 맵네 할 때까지 얼마나 희석을 시키느냐를 가지고 지수를 정해요. 많이 희석하면 희석할수록 매운 고추인 거죠.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랭킹을 한번 잠깐 들여다봅시다. 여러분들 멕시코 고추 맵죠? 조그마한 멕시코 고추. 할라피뇨라고 하는 고추 매워요. 이게 스코빌 지수가 2,500에서 10만 정도. 개별적으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한 수위가 우리의 청양고추 4천에서 12만까지도 올라가요. 높은 매운 거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위에 귀신고추라고 알려진 부졸로키아. 이거는 거의 100만 SH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지존, 죽음의 사신이라고 알려진 캐롤라이나 리퍼라고 하는 고추가 있습니다. 이거는 최고 220만 SH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기네스북에 올랐던 건데 최근에 자, 이 왕자를 내놓게 됐어요. 바로 이놈 때문이죠. 이 고추, 페퍼 X라고 하는 고추가 나왔습니다. 얘는 무려 318만 SHU.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매운 고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매운 라면, 요즘 라면 경쟁을 하는데 매운 라면을 랭킹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은 2300 SHU, 불닭볶음면이라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선생님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매운 걸 못 먹어서. 그 다음에 불닭볶음탕면, 핵불닭, 이름도 어려워요. 자, 이런 것들이 벌써 관장님 이것 보시고 기침하세요. 이렇게 매운 고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양고추보다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랭킹을 갖고 있습니다. 매운맛에도 단위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매운맛을 봤을 때 매운맛을 식혀줄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효과가 없는 게 뭘까요? 가장 효과가 없는 거. 물. 또 다른 의견. 4. 왜 물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물 많이 들이키잖아요. 왜 물이라고 생각해? 과학적이지는 않네요. 답은 맞아요. 답은 맞는데 과학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캡사이신,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은 지용성이에요. 기름에 녹아요. 물에 안 녹아요. 그러니까 물은 아무리 먹어봤자 이게 녹여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유나 설탕은 아까도 얘기했지, 좀 단맛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중화시키고 밥에도 씌우면 약간 단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방과 또 단맛을 갖고 있는 놈이 효과가 있지 물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매워서 힘들 때 우유를 마시세요. 우유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속담 이야기입니다. 이건 뭘 것 같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서로 힘을 합해서 하면 훨씬 쉽다. 그런 얘기죠. 자, 한번 보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백지장은 창호지를 얘기해요. 창호지. 문에 바르는 창호지. 옛날 얘기니까, 우리 속담이니까. 자, 창호지 한 장의 크기는 보통 77cm 곱하기 146cm. 제법 큰 종이에요. 그런데 이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창호지의 무게는? 이제는 포기했어? 아직 상품 많이 남았는데? 모르겠습니다. 10g. 이렇게 가벼운 걸 뭐 맞들면 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장님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창호지로 문을 바를 때는 좀 사정이 달라져요. 여기다 풀칠을 해요. 그리고 가서 문에다 갖다 붙일 때 혼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처지기도 하고 문에다 정확히 붙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둘이서 반드시 팽팽하게 잡고 와서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둘이 해야만 이건 굉장히 수월해져요. 그래서 이런 데서 나온 얘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A4 용지 있죠. 지금 여러분 책상 위에도 A4 용지가 놓여 있는데 A4 용지의 그 규격과 크기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서양지는 A0, 전지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제일 큰 종이니까 전지라고 보통 불러요. 전지는 841cm 곱하기 1189cm. 이 면적이 1제곱미터입니다. 정확히.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걸 반을 접으면 A1, 그거에 반을 자르면 A2, 그거에 또 반을 자르면 A3, 또 반을 자르면 A4가 돼요. 자, 그러면 A4 용지는 전지의 몇 분의 1? 빨리 계산해봐. 그렇지. 16분의 1이죠. 16절지예요. 이게. A4를 16개로 정확히 균등하게 나누면 그게 A4지예요. 그리고 A4 사이즈는 이렇게 결정이 되죠. 자, 종이의 역사를 한번 우리 볼까요? 그림 영상을 만들면 어떡하니? 얘들아, 너희들 혹시 종이 좀 있니? 편지를 쓸 종이가 없어서 말이야.
저희도 종이가 없어요. 이런. 종이가 없으니까 정말 불편하네. 도토리 박사님, 옛날에는 종이가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종이 대신 다른 걸 썼었지. 이를테면 파피루스, 양피지, 거북 등딱지 같은 거였는데 물론 굉장히 불편했어.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라는 풀의 껍질을 벗겨내고 말린 후 말린 풀들을 서로 덧댄 파피루스라는 걸 사용했단다. 소나 양 가죽의 털을 뽑고 석회로 표백한 다음 이것을 돌로 갈아서 종이처럼 사용했는데 이것을 양피지라고 했지. 종이 대신 거북 등딱지에다 문자를 새겨 넣기도 했단다. 하지만 값도 너무 비싸고 구하기도 무척 어려웠지. 그럼 종이는 누가 만들었어요? 옛날 중국 한나라에 채륜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분이 종이를 발명했단다. 어디 보자. 신발이 10켤레, 장신구가 7개. 오늘은 물품이 꽤 많이 들어왔네. 이런. 나무에다 글씨를 쓰려니까 보통 불편한 게 아니군.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안 되겠다. 내가 한번 편하게 적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봐야겠어. 아까 저런 게 죽간이라고 불러요. 무슨 죽간. 재료로 만든다. 일단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보자. 이제부터 친구들이 도와줘야 해요. 먼저 저 나무 껍질과 오래된 그물, 찢어진 천 조각을 절구통에 넣고 빻아줘요. 다음은 그 재료들을 잿물에 넣고 잘 저어줘요. 참, 잿물은 타고 남은 재를 물에 넣고 잘 섞은 것을 말해요. 이번에는 알갱이를 걸러내어 다시 한번 곱게 달아줘요. 이제 그 가루를 깨끗한 물에 씻어볼까요? 친구들, 이거 봐요. 작은 알갱이가 물 위에 떠있지요? 이제 고운 채로 알갱이를 뜬 다음 그 위에 천을 대고 말려봐요. 이제 물기가 다 말랐겠지. 한번 살펴볼까? 주인님, 이것 좀 보세요. 하얀 천이 나타났어요. 오, 그래? 어서 붓을 줘보거라. 드디어 됐다. 얘야, 이게 바로 종이라는 거다. 이렇게 해서 종이가 발명되었단다. 이후 중국의 종이 제조 기술은 기술자들이 전쟁 중에 이슬람 국가로 끌려가면서 아라비아인들에게 전파되었단다. 다시 제기술은 유럽으로 넘어가 많은 종이 공장들이 생겨나면서 더욱 발전하게 되었지. 도토리 박사님, 종이가 없었을 때에는 정말 불편했겠어요. 물론이지. 세계 4대 발명품 중 하나라고 할 만큼 종이가 아닌 것이 거의 없을 정도란다. 무엇이 종이로 만들어졌는지 살펴볼까? 잡지도 종이고, 우유곽도 종이야. 예쁜 벽지도 종이야. 배우 형, 색종이도 종이야. 물건을 담는 봉투도 종이지. 예쁜 공책도 종이야. 화장지는 어떻고, 이것도 종이지. 신문지도 종이야. 내가 좋아하는 동화책도 종이고. 그래, 잘들 알. 자, 그럼 이제 아까 한지 얘기했었죠, 창호지. 자, 근데 한지는 사실은 먼저 우리 동양 쪽에서 먼저 종이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서양지보다 훨씬 오래가는 종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된 그 문서가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됐고, 그 1000년이 넘게 된 거예요. 근데 서양지에다가 인쇄를 했다면 그렇게 오래 못 갔을 거예요. 그래서 한지가 그렇게 과학적으로 우수하다는 거를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죠. 이건 YTN 사이언스에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이 잿물이 알칼리 성분이고요. 나중에 세척을 했을 때 한 7.5 정도로 정확하게 중성을 띠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중성의 성질 때문에 종이가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오게 되면은 혹시 온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문에 기둥이 7개가 있습니다. 이 7개의 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렇게 각각의 단위를 상징하고 있어요. 물질량, 온도, 시간, 질량, 그리고 전류, 길이, 광도 이런 단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 단위계라는 게 요즘 쓰이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 이런 거는 요즘은 안 쓰고요. 지금은 기본 단위 7개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길이, 질량, 시간, 전류, 온도, 그리고 물질량, 광도 이런 미터, 킬로그램, 초 이런 것들이 기본 단위 7개. 7개만 가지면 모든 단위를 다 표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요즘은 이제 이런 단위를 안 씁니다. 이런 단위 쓰면 특히 면적, 아파트 면적 옛날에는 평이라는 걸 썼어요. 그렇죠? 6자에서 이렇게 썼는데 3.3제곱미터.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쓰고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를 해요. 제곱미터가 훨씬 사실은 편해요. 직관적이죠? 1m, 1m면 1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 중에 하나, 미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미터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자, 미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북극점에서부터 적도까지의 이 지구의 둘레, 이 길이. 이거의 1천만 분의 1을 1m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지구 둘레가 4천만 미터가 되죠? 4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를 만들어서 그 길이만큼 해당하는 자를 만들어서 각국에 나누어주고 이게 기준이 됐습니다. 1m에. 그런데 이거에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금속으로 만든 자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정밀한 측정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기준을 바꿉니다. 정의를 바꿔서 빛의 속력을 이용해서 새로운 정의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빛이 진공 중에서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에 진행한 거리라고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이게 1m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레이저 장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퀴즈입니다. 아직 상품도 남았어요. 땡땡땡, 땡땡땡, 땡땡 이어도 꿰어야 땡땡. 저 뒤에. 예, 맞습니다. 예, 정답입니다. 나갈 때 상품 받아가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도 서말이란 말이 나오죠? 세 말. 아까 얘기했죠? 세 말. 한 말이 몇 리터라고? 한 말? 아까 설명했는데? 한 대가 1.8m입니다. 한 말은 18리터예요. 예. 그렇게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꿰어서 이런 걸 만들지 않으면은 이게 보배가 못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배운 거, 여기서 오늘 선생님한테 이렇게 들은 얘기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이렇게 체화하는 거. 그래야 여러분께 보배가 된다. 그런 얘기하고도 통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선생님 강의는 여기서 끝낼 거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속담 속에 들어있는 측정과 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냥 속담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짧은 옛날 말인데 그 속에 보면은 우리한테 굉장히 교훈을 주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어떤 것들은 상당히 그 속에 과학이 들어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과학을 그냥 흘려 지나가지만은 잘 들여다보면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과학적인 어떤 생각들이 담겨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몇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측정과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